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6월 3일 목요일에 여러분이 보셨던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에 대한 문제 개별적 해설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보셨던 이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여러분이 아직 이 고1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 한국사 정규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학년 선배들처럼 전 범위를 가지고 시험 본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가지고 시험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의 고1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범위까지 시험 범위로 잡고서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일단 이번 시험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느냐, 1단원 전근대 한국사 이해, 여기 한국사의 이해, 이 부분부터 두 번째 대단원인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그 안에서도 세 번째 중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진다면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같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서도 독립협회까지, 대한제국 독립협회 이 부분까지가 이번 시험의 범위였습니다. 총 20문항 30분의 시간으로 치루어졌고요. 문제 출제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이 전근대사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배웠다 보니까 전근대사에서 15문항이 나왔어요. 15문항이 나왔고, 근현대사에서는 5문항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고3 같은 경우는 이게 5대5 비율로 출제가 됐어요. 전근대 5, 근현대 5. 여러분은 지금 일단 배운 부분이 전근대사가 많아서 전근대사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모의고사는요,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봤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요,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진짜 본 시험을 보기 전에 나의 현재 실력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고 난 이후에 피드백을 정확히 하느냐, 내가 모르고 어려워하는 부분, 내가 틀린 문제, 설령 맞췄더라도 찍어서 맞춘 문제, 긴가민가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틀린 문제 제대로 피드백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또 틀릴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사 영역에서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도 중간고사를 봐서 알 거예요. 중학교에 나서 나오는 내신 문제 유형과 고등학교 내신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릅니다. 중학교 유형은 기본적으로 포장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묻고자 하는 걸 직접적으로 묻죠. 3.1운동의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3.1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등학교 문제는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 내신 모두 다 자료 분석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문제 발문에 무엇에 대해 묻는지 나오지 않아요. 항상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인물, 사건, 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해서 그 포장지가 씌워져 있어요. 자료라고 하는 포장지.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어떤 시대, 어떤 인물, 어떤 단체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 안에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자료 분석 능력, 그리고 5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5개의 선지가 나온다면 하나의 정답이 되는 선지 말고 나머지 4개의 선지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발문에 뭐가 나와요?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죠? 이 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가 시대가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암사도 유적 선사마을로 오세요. 이게 여러분 좀 공부를 촘촘히 한 친구들은 선사, 암사동 이런 거만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지역적인 거니까 이런 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더 나와 있는 나머지 자료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 키워드가 나오네요. 무슨 집?
움집이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움집. 자, 여러분, 움집은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거주지입니까? 네, 그렇죠.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게 움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죠? 이건 여러분 항상 신석기는 뭐랑 비교해야 돼요? 구석기 시대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이런 선사시대의 내용 같은 경우는요,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구석기에는 어떤 식으로 경제 생활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이나 채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냥이랑, 어이구, 좀 오류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냥이나 채집 같은 걸로 먹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 한 곳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기 잡고 사냥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 같은 거 주워 먹고 하다가 거기서 먹을 게 떨어지면, 사냥할 짐승이나 먹을 과일이 떨어지면 새로운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멋들어진 집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떠들어 다닐 건데 그냥 잠깐만 눈만 붙일, 하룻밤 머무를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동굴이나 막집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에 반해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신석기 혁명,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초보적이지만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떠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농사가 잘 되는 곳을 골라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 생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주지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예전처럼 떠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완전 털을 잡고 살아야 하니까요. 움집. 이래서 등장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물론 또 하나, 이 신석기 시대의 농경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농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 짓고는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부족해. 여전히 뭐도 했다? 사냥이나 채집, 수렵이나 채집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기잡이. 신석기 시대에 여러분들 움집이라는 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잡이. 이거 고기 잡는 거 사냥이면 구석기인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초보적 농경이어서 부족한 생산량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사냥도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짐승을 잡아먹는 것만이 아니라 목축, 기르잖아요. 그죠? 그 짐승들의 뼈랑 가죽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 입어요? 옷을 만들어 입는 원시적인 수공업이 시작이 됩니다. 원시적 수공업. 그게 뭐랑 뭐를 통해서? 가락바퀴랑 뼈바늘 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시적인 수공업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석기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여기 빗살무늬톡이라는 거죠. 빗살무늬톡이. 움집과 함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빗살무늬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톡이에요. 이게 겉에 빗금이 쳐져 있는 톡이죠. 톡이가 나왔다는 건 이제 뭐 한다는 거야? 그치? 음식이나 식량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거죠. 음식과 식량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릇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경으로 인한 변화죠.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여러분, 고인돌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잘못했어요 또. 요즘 갤럭시가 좀 이상해졌어요. 자, 고인돌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무엇을 위해 나온 거죠? 네, 이 고인돌이라는 건 여러분들 군장의 무덤입니다. 이게 여러분 돌멩이라 그래가지고 돌멩이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고인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군장의 무덤입니다. 자, 한두 명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원돼야 돼. 뭘 위해? 한 사람의 지배자인 무덤을 만들기 위해, 군장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드디어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수많은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계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죠? 네, 청동기 시대부터예요. 고인돌 이런 무덤은 군장의 무덤,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등장하게 된 청동기 시대부터라는 겁니다. 정답은 뭐예요? 여기 두 번째 나오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건 말 그대로 철기 시대죠. 이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통해서 전쟁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연맹왕국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였다. 여러분, 이건요 고구려에 관련된 얘기죠. 고구려에서 여러분들 수수리망이 이제 고국 원앙이
4세기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평양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오고, 그리고 통일된 법인 율령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길러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경당은 이제 이 이후에 만들어졌을 거다 생각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역사학자에서의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지방에도 학교를 만들지 않았을까. 후후리망이 만든 이 태학이라는 건 중앙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장수왕은 이제 평양 천도 이후에 지방에도 교육기관인 경당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고구려 후후리망 이후 4세기에서 5세기쯤 지방에도 교육기관인 경당이 설치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8조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8조법은 어느 나라 얘기죠? 네, 고조선 이야기죠. 단군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가, 그리고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보니까 탐구활동 보고서, 여기 주제가 아예 절로 나왔네요. 신라 무슨 문서? 촐락 문서. 여러분, 이 촐락 문서라는 거 어떤 문서냐? 이게 설명이 나오죠? 서원경. 신라의 지방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주와 소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특수행정구역인 소경. 통일 전엔 5주 2소경, 통일 이후에는 9주 5소경이었죠. 신라의 수도가 경상도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죠. 여기서 이제 4개의 촌락의 이름, 촌락의 둘레, 호구, 인구의 수, 그 마을에 몇 명이 사는가, 그리고 말과 소의 수, 가축도 중요한 재산이죠. 그리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토지의 종류랑 면적, 거기다가 뽕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왜 기록해 놓냐. 일단 뽕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뽕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봐봐. 지금 그 마을에 돈 될 만한 건 다 파악하고 있죠. 그죠? 촌락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나, 가축은 또 얼마나 있나, 토지의 종류는 어떤가, 면적은, 심지어 나무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랑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촌락 문서는 여러분들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했다, 이런 거야, 고려 조선 다 나오는 모습이고요. 사창제, 이건 여러분들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할 때 전정, 군정, 환곡, 그 중에서도 이 환곡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자체적인 운영, 사창제를 시행을 했죠. 전식과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고려시대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같은 세금제도를 운영을 했죠. 균역법은 뭐예요? 이건 조선시대에 원래 군역의 부담, 1년에 군포를,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조선 후기 가면은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군대는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1년마다 군포를 2필씩 냈었잖아요. 근데 이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절반으로 줄였죠. 1년에 군포 2필을 한 필로. 이걸 했던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균역법이죠. 누가 한 거예요? 조선의 영조. 후기 탕평책을 시행했던 영조가 했던 정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곁다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세계사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문서가 있어요. 당시 이제 영국에도 시대는 이제 영국에 좀 한참 전이지만 둠스데이 북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국의 정보가 노르망디 공이었던 윌리엄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을 점령한 다음에 영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 만든 책이 이제 세금 징수 문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책이 둠스데이 북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세금 관련된 기록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둠스데이 북이야. 둠스데이, 최후의 날이라는 거죠. 세금 내는 게 그만큼 무섭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비슷한 신라의 촌락 문서나 영국의 둠스데이 북이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책이었다, 이런 문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3번 문제,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 맞추는 문제, 여러분 이런 연표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를 볼게요.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 그 이유는 국내성에 있는 귀족들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남진 정책. 남쪽에 누가 있어요? 신라랑 백제가 있잖아. 이걸 하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들. 근데 왜 북쪽으로 안 갔나요?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처럼 만주벌판 달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집권했던 시기랑 그 아들인 장수왕이 집권했을 시기에는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광개토대왕 때만 해도 여러분들 중국이 굉장히 분열기였어요. 556국.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이 분열되어 있는 중국과 잘 싸울 수 있었죠. 중국이 워낙 덩어리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후연이나 이런 나라들이랑 막 싸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동과 만주 지방으로 영토를 넓혔지만 장수왕 때는 중국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요. 어이구, 잘못 클릭했어요. 죄송합니다. 혼란기가 잦아들고요. 장수왕 때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장수왕 때는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적 오류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제가 많이 좀 버벅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태블릿 문제로. 자, 여러분, 광개토대왕 때는 중국이 5호 16국이라 그래서 굉장한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요동과 만주 지방으로 영토를 마음껏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장수왕 때는요, 이 5호 16국, 6개의 나라로 쪼개져 주던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화북지방의 북조, 남쪽 지방, 강남 지방의 남조로 이렇게 중국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은 아버지처럼 북방 지방으로 영토를 넓히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시행을 했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남쪽 지방에 있는 신라랑 백제는 굉장한 압박을 받겠죠. 특히 백제. 그 이전에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파시켰던 백제는 더 압박감 맞죠. 이미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 지방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신왕이 영원히 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항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예 지금 수도까지 옮기고 대놓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 백제 계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나제 동맹, 죄송합니다. 계로왕이 아니고 그 전에 비유왕 때 이미 나제 동맹을 맺어놨어요. 나제 동맹. 이런 광개토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신라랑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눌지마리간과 비유왕 때 이야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장수왕의 이런 남진 정책을 막을 수가 없었죠. 나제 동맹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장수왕이 결국 한성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는 수도를 빼앗기고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강 유역은 고구려 장수왕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뭐예요?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5세기가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했고 그래서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남진 정책,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남진 정책은 5세기의 일이죠.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되던. 그리고 나는 보세요. 누가 나와요? 진흥왕. 진흥왕이 어딜 차지했대? 한강을 차지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했대. 이게 여러분 그 6세기. 이게 언제예요? 6세기 신라의 전성기잖아요. 자, 이런 가와 나 사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 신라의 전성기.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내가 말했던 이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좀 더 나온다면은 그 웅진천도 이후에 이제 힘을 기른 백제가 반격을 하기 위해서 언제? 성왕 때. 성왕 때 이제 백제의 성왕과 여기 나오는 신라 진흥왕이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당시 힘이 약해져 있던 장수왕 사후 왕위 계승 문제로 힘이 약해져 있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빼앗잖아요. 한강 상류는 누가? 신라 진흥왕이. 하류는 백제 성왕이.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죠? 신라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하류지방까지도 차지했잖아요. 그죠? 왜? 하류지방이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교통로니까. 그래서 이제 열받은 성왕이 복수하러 쳐들어갔다가 관상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왕이 죽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신라의 최고 전성기가 시작이 되죠. 한강을 온전히 차지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사에 있었던 일은 여기 나오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거. 장수왕의 이런 평양 천도,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를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같은 경우는 홍경레이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대조정치 시기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배도정치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던 평안도인들의 반란이 홍경레이난이었죠.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은 건 언제예요? 이 나 이후입니다. 이때 진흥왕이 너무 잘 나갔죠. 한강 차지하고 심지어 함흥평야까지 차지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고구려랑 백제랑 연결되잖아요. 신라를 견제하겠다고. 그죠? 이제 진흥왕이 죽고 나서 이 고구려랑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신라 혼자의 물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국내에선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자신의 동맹을 맺어줄 세력이 없으니까 중국과 동맹을 맺었죠. 당나라. 이게 7세기 나당 동맹입니다. 나 이후죠, 여러분들. 홍경레이난 같은 경우 한참 이후고. 그 다음 대주영이 발해를 건국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 이 나당 동맹에 의해서 백제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고구려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주영이 요동을 탈출해서 이 동모산 유역에다가 발해를 건국했죠. 이게 여러분 7세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건 여러분 고려시대 성종 때예요. 성종 때. 광종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죠.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이제 호속들을 찍어 눌렀죠. 그죠? 그 이후에 성종은 이 강해진 왕권을 토대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성종이 신하들에게 개혁안을 맞춰라 라고 했을 때 당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를 합니다. 이 시무 28조를 토대로 체제를 정비하죠. 그때부터 이제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돼요. 이거는 고려시대 1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밑줄 친 전쟁. 보시면, 여기 남한산성이란 말이 나오고, 삼전도비라는 게 나오고요. 누구의 침입으로? 청의 침입으로 시작된 전쟁이 조선에 끼친 영향이래요. 자, 이걸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조선 후기 있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 중에서도 병자호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청나라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묶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은 달라요.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그때 쳐들어왔을 때는 여진족이 아직 후금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당시 이제 후금은 명나라와의 정면 승부를 위해 후방 안정화 작업으로 온 거라서 조선과 강화를 맺고 돌아가요. 이때는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갑니다. 당연히 형이 후금이죠. 그 이후에 후금은 명나라를 박살을 내고 명나라 남쪽 지방으로 도망가고 더 힘이 강해진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요? 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러니까 이제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다. 거절하니까 청나라 황제가 직접 10만이 넘는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죠. 이때는 강화도로 못 도망가요. 청나라가 너무 빨리 내려와서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 여기서 갇혀가지고 항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병자호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국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49일 동안 포위당하고 결국 왕이었던 인조가 직접 나가서 청나라 황제 이게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이런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북벌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북벌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보기 2번 개경으로 환도를 하였다. 이건 여러분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고려 때 여러분들 고려 때도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특히 몽골이 만든 원나라가 쳐들어와요. 이게 대몽항쟁이죠, 여러분들. 그때 이제 무신 정권이 치열하게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고려 정부는 무신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몽골과 강화를 통해서 몽골과 화해하고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오죠.
다음 3번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저랑 이미 공부하셨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보낸 사신을 우리가 수신사라 그러죠. 1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김기수. 이 사람은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변한 일본을 관찰하기 위해 했던 거고, 강화도 조약 직후에 파견됐죠.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 이 사람이 중요하죠.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됐으나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 책략을 들여오게 되는 조선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죠.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언제의 일입니까? 네,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그때 이제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할양받습니다. 이 중에 이걸 누가 태클을 걸어요?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와서 안 된다. 일본의 요동 점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일본이 이런 러시아가 중심이 된 프랑스, 독일 3국 간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요동을 반환하잖아요. 이게 삼국 간섭이죠, 여러분들. 청일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동. 이걸 보고 이제 민비가 신러 정책을 추진하다가 을미사변이 터지고, 이런 내용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서당 10정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의 군사제도입니다. 구서당에는 여러분들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말갈인,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는 민족융합정책, 4만1통 정책이랑도 관련이 돼 있었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하늘을 신격화해서 최고의 신으로 믿는다. 자, 그리고 지배 집단과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제천 행사를 열어서 지배층의 권위를 가시한다. 한마디로 건국신화랑 지배 집단을 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바로 천신신앙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도 왕권 강화에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나옵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 공민왕의 개혁정치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공민왕이 어떤 왕이었죠? 네, 고려 후기. 이제 고려가 대몽항쟁 끝에 결국 몽골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서 이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원간섭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활약했던 왕이 공민왕이었죠.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정치, 원간섭기의 원간섭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원자주, 왕권 강화. 이제 공민왕의 개혁정책인데, 자, 보기를 보시면은 장용영 운영. 여기 장용영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 정조가 만든 군대예요. 정조가 만든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화도해군. 이건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랑 손잡고 위화도해군을 통해서 군사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이후에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민왕 이후라는 거예요. 공민왕의 이러한 반원자주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리겠다는 개혁이 결국 공민왕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이 공민왕 때에 육성됐던 신진사대부들이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진사대부랑 온건파로 구분되고 그 급진파 계열의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의 대표인 이성계랑 손을 잡고 위화도해군 과전법을 통해서 고려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아시면은 이 위화도해군은 공민왕의 개혁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고려 여러분 이 전기 때 고려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자고 건의래요. 당시 이제 여진족의 침입으로 고려가 되게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윤관이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진족에 대항할 수 있는 기마병이 중심이 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윤관의 이런 건의로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숙종을 별무반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별무반이 움직인 건 그 다음 왕이었던 예종 때.
이때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끌고 여진족의 근거지로 토벌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북구성을 만들게 되죠. 동북구성. 다만 고려 조정은 당시 지배층이 문벌귀족이었고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과대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너무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다 여진족 애들도 계속 변방을 어지럽히고 빼앗긴 동북구성 돌려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결국 윤관의 별무반이 희생을 통해 얻어낸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반환을 하죠. 이런 내용들. 이거는 고려시대라는 거. 그리고 여기 5번에 군국기무처. 이건 뭔가요? 근현대사 시간 때 배웠죠? 1차 가보개혁대.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체적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없애고 만들었던 1차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기구, 바로 군국기무처였죠. 그 정답은 뭐예요? 네, 4번이죠. 공민당이 이제 개혁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최씨 정권이 만든 인사기구지만 친원 세력이었던 건문세족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기 위해 쓰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고 또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들을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건문세족이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건문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전민 변정도감.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양인을 확보하고 서반의 세금을 거둘 수 있어서 왕권이 강화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반원자주 정책을 위해서 당시 기황후의 오랍이었던 기철을 중심으로 한 건문세족들을 쓸어버리고 또 이 쌍성총관부 원간 섭기 때 우리가 천령 이북의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천령 이북 땅의 원나라가 만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개경에 누가 나와요? 김부식이 나오고 서경에 뭐가 나옵니까? 묘청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다가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가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이게 왜 나왔던 이야기였죠, 여러분들? 그죠? 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고려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졌잖아. 특히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방금 여러분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공부했던 이 고려 때 윤관의 별무반이 동북구성을 축조했지만 결국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전쟁하는 게 싫으니까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잖아. 이 동북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족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기르고 금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걸 거란이 만든 요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송나라도 남쪽으로 쫓아냈죠.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가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4대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의 대표인 이자겸이 금의 4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이자겸은 몰락하지만 이게 이제 고려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이자겸한테 궁궐은 불탔지,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에게 4대를 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제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는 개경이 수도라서 그렇다. 개경의 기운이 다 있다. 어떻게 한다? 새로운 땅,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옛 고구려의 기상에 살아 숨쉬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이때 주장했던 게 뭐예요? 칭제권원. 다시 우리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우자.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황제 국가가 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라는 게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의 주장이었어. 그 근거는 풍수지리설이었죠. 땅의 기운이 다 했다라는 거야. 그에 반해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문벌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반대했죠. 여러분들. 이걸 반대했던 이유는 금나라의 성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 여러분 애초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들의 주장은 서로가 대의명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문벌귀족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 문벌귀족과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지방 문벌귀족들 간의 싸움이었죠. 아무튼 가에 들어갈 주장이라는 건 이 묘청파의 주장을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해서 금을 정벌해야 합니다. 바로 칭제건원이었죠. 자, 그럼 여기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항쟁해야 됩니다. 1번 보기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 이거는 대몽항쟁기 때
최씨 무신정권 때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대몽항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무신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고려 정부는 몽골과 원나라랑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잖아요. 여기에 반대했던 최씨 정권의 군사기구 삼별초 얘네들이 끝까지 항쟁을 하잖아요. 근거지를 옮기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끝까지 저항하잖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삼별초 이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고려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이 고려 전기도 또 지배층에 따라서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와 문벌귀족들이 지배하는 고려 중기로 구분을 짓는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방금 내가 말했던 이자겸의 난 이런 식으로 문벌귀족 지배기 때 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벌어진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요.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이 보기 1번에 나오는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 그때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고려 후기입니다. 그리고 보기 2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중립외교 이건 여러분 언제 이야기예요? 이건 조선시대 때 앞으로 배울 거예요.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명나라랑 후금 이때 여기도 여진족이 나오는 거야. 여진족이 새롭게 힘이 강해지면서 금나라를 계승한다. 후금을 만들잖아요. 그 후금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친구도 적도 되지 말고 중립을 지키자라고 하는 중립 외교를 들고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대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천리장성을 쌓아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리장성은요. 우리 역사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고구려 때 이제 7세기 영유왕 때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만들어요. 이거의 감독관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당시 영유왕이 너무 친당 정책을 많이 시행하니까 주전파였던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군대를 끌고 수도로 와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당나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천리장성은 고려시대 때 우리가 거란이 만든 요나라랑 싸우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때는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주를 얻고 요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3차 때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거란이랑 친하게 안 지내고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니까 원래 애초에 강동육주를 우리가 넘겨받았던 서희가 강동육주를 넘겨받았던 명분이 강동육주를 주면은 우리가 송나라랑 관계를 끊고 너 요나라랑 친하게 지낼게 라는 거였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거란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올 때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막아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거란의 침입, 요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고려시대 존재했던 천리장성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때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천리장성은 이 요동지방에 있던 천리장성이고요. 이 고려시대에 나온 천리장성은 이 강동육주를 포함해서 우리 땅을 거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천리장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일본으로 파견한 2차 수신사 그 김홍집이 들여온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방러를 위해 친중, 결일, 연미해라.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올게요. 8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요. 밑줄 친 왕이 누굴까요? 보시면은 왕이 포정전에서 즉위를 하니 국호를 뭐라 그런다? 고려라고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 자, 고려를 건국했대요. 여러분들 고려의 건국자가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이에요. 즉 이 자료가 나타내는 왕은 왕건이고 이 문제는 결국 누구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야. 왕건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왕건 때는 마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의 형제국가인 발해가 거란의 침략으로 요나라가 만든
거란이 만든 요나라의 침략으로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세자가 유민들을 끌고 고려로 넘어오고 마침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 고려는 형제국가인 발해 유민을 받아주죠. 이 태조의 업적을 고르는 겁니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후삼국의 분열기를 극복하고 왕이 되다 보니까 크게 민생 안정. 후삼국 분열기 동안에 신라 하대부터 지속되어 온 그 분열기 때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신라 하대 분열기 거의 100년 넘는 분열기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내던 이 호족들을 고려라는 테두리 안에 통합을 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신라랑은 다른 새로운 이 고려라는 나라의 정체성도 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온건책으로는 왕시성도 내려주고 주요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정책을 시행했고요. 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호족의 아들들을 수도의 인질로 교육이란 명목으로 인질로 불러들이던 기인제도와 그 지방의 호족을 자기 출신 지방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동시에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란이라든가 각종 문제에 연대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 제도인 사신관 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는 국호를 고려라고 그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라는 이름으로 그 국호를 정하고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제2의 수도로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청천강까지 늘렸었죠, 여러분들. 원래 신라 때만 해도 대동강까지가 신라 땅이었잖아. 그 대동강을 위에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까지 수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정답은 태조 왕건의 업적은 방금 제가 말했던 호족 통합을 위해서 호족들과 결혼을 했던 혼인 정책이죠. 자, 집현전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거고요. 별무반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윤관이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조직한 특수부대. 경국대전 완성. 여러분, 경국대전은요, 조선에서도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예요.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된 건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고 완성된 건 성종 때예요. 그 다음 교육입국조서. 이건 여러분 언제입니까? 네, 이게 2차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때 이제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각종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관제를 발표합니다. 다만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는 관제가 발표된 것도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것도 2차 가보개혁이지만 소학교 같은 경우는 만들겠다고 규칙을 발표한 건 2차 가보개혁 때지만 실제로 소학교가 만들어진 건 을미개혁 때입니다. 이런 것도 또 구분해 두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국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가국가가 뭘까요? 보시면 자료에 뭐가 나와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천민은 아니고 일반인 양인이지만 자유민인 양인이지만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특수행정구역이었죠. 여기 살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었죠.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을 해야 되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 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의 차별대우로 인해서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또 자녀한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대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모습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했던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녀가 차별이 굉장히 적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고려죠, 고려. 즉 이 가국가는 고려입니다. 이 문제는 고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강동육주를 확보한 이것도 큰 힌트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의 침략 때 1차 침입 때 서희가 거란의 목적은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다. 진짜 우리랑 정면 승부를 벌이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거란은 물러갈 것이다. 해서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를 통해서 강동육주를 확보했었죠. 즉 고려에 대한 내용 고려라는 겁니다.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다. 여러분들 이거 고려는 정호, 백정호라 그래서 직역이 있는 사람들을 정호 그리고 직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호로 편성을 합니다. 정호에 해당하는 건 향리, 서리, 군인 같은 하층 계층을 말하고 백정호는 농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각각의 지방에 있는
대가들이 자신들만의 통치구역을 개별적으로 다스렸다. 이거는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연맹왕국이었죠. 실질적으로 그 지방을 지배하는 건 그 지방의 부족자들이었다는 거. 연맹왕국, 그 중에서도 부여에 대한 설명이 이거죠. 파출도, 부여. 그다음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이거 언제냐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근데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돈을 받고 벼슬자리를 팔았죠. 벼슬자리에 이름을 비워놓고. 그래서 공명첩이야. 이름이 없다.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를 내리고 이 공명첩을 돈을 주면, 누가 돈을 내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쓴 다음에 벼슬자리를 파는 거였죠. 물론 진짜 벼슬은 아니고 명예직이었어요. 근데 이 공명첩은 임진왜란 때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단발령을 실시했다는 건 언제예요? 그쵸, 단발령,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거는 을미개혁 때 나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을미개혁 때 나온 단발령,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양반 유생들이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건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이 대동법을 위해서 등장한 상인이었죠. 대동법이라는 게 이제 공납, 특산물을 걷던 공납을 쌀로 걷는 걸로 바뀐 게 대동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쌀로 세금을 걷어도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이 필요하니까 그 대동법으로 인해서 거둔 쌀을 이 공인에게 주고 이 공인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사오는 그런 거였죠. 공인은 조선 후기 대동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래요. 가왕이 누군지 봐야겠죠. 조선 압록강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힌다. 자,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여진족을 정벌해서 4군과 육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경선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조선에서도 세종이죠. 여러분의 세종을 한글을 만드신 분, 뭔가 문치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지만 세종 때 우리 조선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대마도를 정벌한 것도 세종 때고 북방지방의 4군 6진까지 영토를 넓힌 것도 세종 때입니다. 즉 이거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태학을 설립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네, 이건 4세기 고구려 소수리망 때 이야기죠. 고국원왕의 전사로 어지러워진 고구려의 체제를 정부하기 위해서 소수리망이 율령, 불교, 태학 이런 것들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훈요 10조는 누구예요? 네, 이거는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긴 10가지의 유언이었죠. 그 다음에 과거제를 도입했다. 이건 여러분 누굽니까? 네, 고려 태조의 혼인정책으로 인해서 태조가 죽고 나서 왕위 다툼이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이때 이제 광종이 왕이 돼요.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래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사심관제도. 이것도 고려 태조 때죠. 이거 호족 연합정권이었잖아요. 고려 태조 때는 태조 자체가 호족들의 세력의 도움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호족들을 강하게 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견제를 해요. 그 호족에게 자신의 출신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한 다음에 많은 권한을 주고 대신 그 지방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호족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호족을 견제하는 사심관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이게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여러분, 조선에서는 육조직계제, 왕이 있고 의정부, 삼정승이 모이는 의정부가 있고 여기서 이제 결정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겨주는 실행기구인 육조가 있다면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바로 명령을 내리고 육조도 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육조직계제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게 의정부 서사제. 왕이 마음대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왕이 의정부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그 의정부가 왕의 지시를 따라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육조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육조는 의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중요한 내용도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가 또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는 즉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신하들과 의논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왕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반란으로 왕이 된 태종과 세조고요.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왕은 태종의 아들 세종, 그리고 세조 이후의 왕이 된 성종입니다. 이런 왕들.
의정부 사화제 실시했다. 세종의 주요 업적이죠. 세종 자체가 굉장히 신하들과의 협의랑 토론을 중시했던 왕이었어요. 자, 다음에 11번 문제. 가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가 뭐냐, 여기 보니까 제왕운기, 직지심치오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직지심치오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 금속활자로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고요.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게 이제 나온 건 원간섭기 때예요. 고려가 원간섭기가 되면서 굉장히 민족의 자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군의 후예다 라고 하는 제왕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가국가는 어디예요? 바로 고려입니다. 이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보시면 경복궁이 중건된 건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고요. 불국사가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나온 대표적인 유물이죠. 통일신라 중대 때 교종이 유행하면서 이런 각종 눈에 보이는 조형예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경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해 수도였죠. 그 다음 무령왕릉은 언제예요? 네, 백제. 백제가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남진정책으로 수도를, 한성을 빼앗기고 한성이 함락당하고 웅진으로 천도하잖아. 그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하잖아요. 지방에 22개의 특수구역인 담로를 만들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하죠. 그 무령왕이에요. 백제.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이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또 무령왕의 무덤을 만든 관은 또 일본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든 관이었어요. 굉장히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활발히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에 나온 문화유산이죠. 삼국유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삼국사기에서 빼버린 신화, 전설, 설화 같은 것들을 수록하게 된 책, 고려시대 때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온 책, 바로 승려 이련이 만든 삼국유사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에 12번. 다음 가상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드라마 정약용의 기획안이네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조선 정조 때 활약했던 문신이죠. 조선 후기 시대, 조선 후기 때 내용을 고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조선 후기 때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골라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면은 1번 빈공과에 응시하는 융두품. 여러분, 두품,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 그래서 이 골품제 차별받던 육두품들이 당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했던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하대 때 굉장히 많이 건너가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중대 때만 해도 전제왕권의 강화로 왕들이 육두품을 개혁정치의 파트너로 삼지만, 통일신라 하대에 가면은 왕권이 약해지면서 왕위계승 분쟁으로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심해지면서 육두품들이 정치에서 완전히 밀려나요. 그 육두품들이 신라에 희망이 없다, 이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과거 시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빈공과. 대표적으로 이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응시한 게 최치원, 그리고 시대는 좀 다르지만 설계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정사함회의에 참여하는 귀족. 정사함회의는 백제의 귀족 회의체였죠. 그 다음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한 학자. 이게 조선 후기 정조의 중요한 업적이죠, 여러분들. 원래 단순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왕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치기구로 업그레이드 시켰죠. 여기서 다 이제 초계문신제라는 걸 시행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재교육합니다. 정약용도 이 규장각에서 공부했던 학자였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을미사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참 이건 여러분 구한말에 여러분들 있었던 일이잖아요. 앞에 설명드렸던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하고, 그걸 보고 이제 조선 정부가, 특히 민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나야겠구나 해가지고 한국 간섭의 주인공이었던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 친러 내각을 만들고 이거에 반발해서 친러 정책을 추진하던 민비를 일본이 죽인 게 을미사변이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반도 앞바다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조선 수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한반도 대첩이고 이건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3번. 밑줄 친 이 법을 시행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12번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다음 13번. 밑줄 친 이 법을 시행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요. 이 법이 뭘까요? 자네 들었나? 이제 우리 고래도 이 법이 시행된다지. 그렇다네. 곡물로 바치는 특산물을 이제 뭘로 낸대? 쌀이나 옷감으로 낼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조선 후기에 시행된 대동법의 이야기죠. 조선에서 여러분 이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세금 제도를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바꾸잖아요. 조세는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의 세금을 내라는 영정법으로. 그리고 공납이 원래 뭐였어요? 그죠? 가호 단위로 집집마다 모두 동일한 양의 특산물을 내게 했던 세금 제도였잖아요. 잘 사는 양반님, 김대감님네 집, 김정숙님네 집도 똑같은 양의 특산물을, 그리고 이게 부가 단위가 가호 단위니까 가난한 농민네 김씨 집안도 똑같은 양의 특산물을 내야 됐었잖아. 빈부의 격차가 고려되지 않았던 특산물이라고 하는 부담, 거기다가 나중에 박납의 폐단까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특산물에 바치던 공납이 뭐로 바뀌어요? 대동법으로 바뀌죠. 세금 납부의 기준은 토지에 따라서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조금 내라. 토지에서 나오는 쌀이나 뭐 돈으로 이 세금을 내게 했었죠. 1결당 12두. 더 이상 농민들은 특산물을 바치지 않고 쌀이나 포나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답은 이런 대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박납의 폐단 때문이죠. 공납이 너무 부담이 과중하니까 상인들이 농민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를 대신해서 특산물을 내주겠다, 돈만 내라 하고 대신 공납을 납부한다, 대납을 시행했는데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대신 납부해주는 그 가격을 너무나 올려버렸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내가 직접 그럼 공납을 내겠다, 바가지 못 견디겠다 이러면 농민들이 직접 공납을 납부하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박납이었죠. 공납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런 박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산물이 아닌 토지 단위로 쌀이나 돈이나 옷감으로 세금을 내라는 대동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조선의 정치기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선의 언론기구인 3사라 부르죠. 견제와 균형의 원칙,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언론기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고려시대의 3사와 조선시대의 3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같이 3사라는 게 나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클릭을 했나봐요.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기구입니다.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는 단순 회계기구였다면 고려의 3사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관리의 그런 부정부패, 임금의 전행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는 언론기구였어요. 이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고려의 3사에 해당하는 게 조선에서는 호조 정도가 돼요. 세금을 관리하는 기구. 그리고 조선의 3사에 해당하는 고려의 기구는 뭡니까? 바로 어사대와 비슷한 기구였죠. 하여튼 지금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조선의 3사가 어떤 기구냐? 3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보시면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건 성균관이죠. 무신들의 합의기구이다. 이건 중방입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건 정동행성이었어요.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이제 일본 정벌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다음 국가의 제도과 출납 회계를 담당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이 4번 보기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판사의 이야기잖아. 단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출납기구 고려의 판사고, 이 조선의 판사는 어떤 기구예요? 바로 언론활동을 통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구였습니다. 이게 조선의 판사죠.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판사와 조선의 판사는 이름은 같지만, 고려의 판사는 국가의 재정과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단순 회계기구고, 이 고려의 판사에 해당하는 게 조선의 호조 정도고요. 조선의 판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기구고, 이거에 해당하는 건 고려의 어사대라는 겁니다. 사간원은 왕에게 간쟁을 하는 기구고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고요. 홍문관은 학술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전근대 1번부터 14번까지 전근대 분야에 관련된 1학년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